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인데요. 지금 폐지 줍는 할아버지 그래픽이 좀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중 60세 이상 비율 그래프가 좀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분석해본 결과 작년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근로자가 275만 6천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5%는 60세 이상이었는데 말 그대로 최저임금도 아닌 초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2018년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고령자가 아무리 능력이나 의지가 있더라도 신용카드 배달원이나 발레파킹 요원 등 아르바이트성 초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도 놀랍고 또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자, 다음 면을 좀 보시면요.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고 또 건당 1,500원 배달이라도 해야 생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예. 네. 한국인의 노인 빈곤율은 43.4%에 달하면서 불명예스러운 OECD 1위를 기록했는데요. OECD 평균인 15%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이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의 사회 보장성이 낮아서 고령자들이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또 현금 흐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생활을 위해서는 낮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첨단 산업을 활용한 일자리가 많아질 텐데요. 아무래도 고령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구직 지원 강화와 구직 플랫폼 구성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에도 좀 지원이 확실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엄마 피살 뒤에 홀로 남은 딸이 피해 구조금을 못 받는 구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사연은 피해자가 재혼한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그 딸이 가해자가 친족이란 이유로 유족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는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가 부부나 직계 혈족, 또 사촌 이내 친족,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21년에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인 30%가 친족 간의 범죄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망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 관계면 구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구조금을 받으려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항 아닌가요? 네, 애초의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그러한 예외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서 본 사례도 역시나 그 예외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수사기관에서 지원과 관련한 안내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거나 너무 늦게 아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지원 주체도 여러 부처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을 고쳐서 지원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친족 간 범죄이더라도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먼저 일단 도와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의무적으로 신청하게 하거나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기관 등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외가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포털이나 SNS에서 우리가 뉴스 콘텐츠 굉장히 많이 보는데 뉴스 콘텐츠 이제 제값 받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구글에서 관련 그런 결론이 났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대가로 3년 동안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계약 사실이 공개된 건데요.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털이나 SNS가 언론사와 뉴스 이용료에 대해서 선의의 협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현재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섭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앞서 2021년 2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게 뉴스 사용료를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챗GPT가 정말 열풍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인공지능 AI를 학습시키는데 뉴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 사용료 관련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AI를 학습시킬 때에도 아무 자료나 학습시키진 않습니다. 고품질의 정제된 글을 학습하도록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가 최고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곤 합니다. 아직은 이에 대해서 사용료 계약이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현재 미국 뉴스 미디어 연합이 AI 학습에 뉴스가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조사 중이고 이를 기반으로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구글이나 메타 등은 한국에서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계의 관계자는 정당한 뉴스 콘텐츠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한국판 구글법 등이 이미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오늘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은요. 한겨레 신문인데 장르 불문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요즘 저도 주변에서 보니까 팝업 스토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 가면 볼 수 있는데 네. 팝업 스토어는 보통은 유통업계에서 마케팅의 하나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짧은 기간 임시로 매장을 열고 또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곤 했는데요. 이러한 팝업 스토어가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업계의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K-팝 가수들에게는 이 팝업 스토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뉴진스, 블랙핑크, 에스파, NCT, 르세라핌 등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 그 팬들 문화랑 또 지금 팬들 문화가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요즘에는 아예 소속사에서 팝업 스토어를 기획을 해서 팬들을 모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탄탄한 팬층을 기반으로 이렇게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고요. 캐릭터 상품 혹은 패션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영역을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팝업 스토어도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많은 열풍을 이끌었던 두 애니메이션이죠.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 속의 팝업 스토어는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흥행을 보였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콘텐츠를 오프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를 SNS에 올리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팝업 스토어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라 팝업 스토어가 이제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자, 둘리가 극장에 다시 돌아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품이 개봉하는 건 아니고요. 예. 재개봉하게 됩니다. 1983년에 시작된 아기 공룡 둘리, 올해로 탄생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둘리 시리즈 중 유일한 극장판인 얼음별 대모험이 이 디지털 복원을 거쳐서 재개봉합니다. 이번 버전은 4K로 제작해서 화질과 색감을 살리면서도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둘리의 아빠죠. 김수정 만화가는 다시 한번 둘리를 좋아하고 추억을 공유하던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뭐 둘리가 주인공이니까 예전에는 둘리에만 좀 주목을 해왔었는데 고길동의 마음을 이해하면 어른이 된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길동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 네. 뭐 여기도 써 있지만 빌런으로 오해받던 남자.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예. 것 같습니다. 김수정 만화가도 내가 그리기는 했지만 나라도 둘리는 키우지 못하고 어떻게든 쫓아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출판 만화로 새로운 둘리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고길동의 역할을 기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들의 흥행을 보면서 김 작가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한국 애니메이션 제작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수지타산을 따지다 보면 새로운 작품이 제작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노하우도 쌓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다만
웹툰의 유행에서 보듯 이 작가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큰 경쟁력이 될 거라면서 이런 웹툰과 애니메이션이 결합되면 더 멋있는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둘리의 컴백, 또 고길동의 컴백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또 국산 애니메이션 흥행의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